첫 번째 이슈는요. 북한 얘기, 그중에서 특히 북한 외무성 담화에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오명 기사인데요. 북한, 청와대 작태는 겁먹은 개가 짖는 것이다. 아무리 험악해도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죠. 정상적인 국가라면요. 이런 막말에도 마지막 대목입니다. 청와대는 무대응이다. 청와대가 어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죠. 한미훈련 첫날 북한 원색전 비난이다. 미사일 사거리 하나 판정 못해 쩔쩔매만 사람의 웃음거리.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 갖고 약간 혼선이 있었죠. 근데 그걸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또. 그리고 한미훈련 불만, 그리고 김정은 친서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한미훈련 싫다 이렇게 북한을 또 옹호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그리고 또 통미봉남인가 문정부만 소외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기사로 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북한 외무성 담화입니다. 보면요. 권정근 국장 이름으로 담화를 냈습니다. 그럼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죠.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인데 바로 남조선 당국자다. 이 청와대 얘기입니다. 청와대를 겨냥한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 못해 쩔쩔맨다 뭐 이런 거 있고요. 청와대 작태는 겁먹은 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름도 나왔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을 겨냥했습니다.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을 사람도 아니고요. 웃기는 것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런 웃기는 것을 내세워 체면이라도 좀 세워보려고 허튼 망발을 한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표현이 북한에 있나 봅니다. 여기 보면요. 굉장히 비속어죠. 이제 대변을 뜻하는 뜻을 썼습니다. 무엇을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악취 안 나겠나. 이런 얘기를 퍼붓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반응.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트럼프, 김정은 친서 통해 비싼 한미훈련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본인도 한미훈련 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일 북한 편들기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미사일 시험에 대한 사과도 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지금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있죠. 거의 일상 다반사처럼 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거리는 우리와 관련이 있는데요. 또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 언론은 북한 이간책에 말려든 것이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여기 있습니다. 방위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한미동맹 약화는 북한의 속셈, 방위비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 뭐가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한미연합훈련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No, he wasn't. He wasn't happy with the test, the war games. The war games on the other side with the United States. And as you know, I've never liked it either. I've never liked it.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최근에 잇단 미사일 발사, 우리는 도발이라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북한은 자위권 발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미사일 발사, 뭔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요. 확산탄으로 살상력을 키우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3종 세트를 완성했다. 3종 세트입니다. 그럼 뭘까요? 3종 세트가요. 일단 첫 번째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그리고 대구경 방사포, 그리고 신형 미사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각각 있습니다. 각각 여기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좀 더 보죠. 여기 보시면 문제는 이런 신형 미사일들이요. 궤도가 불규칙적으로 비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요격 회피 기동과 확산탄 이렇게 되면요. 위력이 강해서 우리가 요격하기 진짜 잡아내기 어려운 거 아니냐.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우리가 막을 방법이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고체 연료를 주입해 기습 발사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야당의 반응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기사도 있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와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안 열고 관계장관 회의만 열었다. 야당 위기의식, 전략, 의지 없는 산무정권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요. 지금 이렇게 약간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관계자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화, 남북대화 동력 유지에 진력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하늘 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을 터뜨리며 위력한 주체탄들이 자기의 탄생을 알리던 눈부신 성광을 내뿜었습니다. 당에서 구상하고 있던 또 하나의 새로운 무기가 나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도 없고 대응 의지도 없는 산무 정권입니다. 대통령 주재 NSC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은 결국 대응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자, 지금 연속해서 영상과 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당사자들이 나오죠. 북한, 미국, 그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요. 청와대와 야당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이거 무슨 상황인지 일단 패널 네 분께서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박성진 기자께서 지금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보면은 한미연합훈련을 기하로 해가지고 예. 서로 이게 북한, 남한, 예. 미국 그리고 야당까지 포함해서 예. 전혀 다른 각기 셈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한 가지인데 서로 다른 계산기를 지금 만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게 사실상은 지금 북한으로 지금 예.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일단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지금 이루고 있다고 봐야죠. 예. 첫째가 이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공산주의 국가일수록 어떤 이슈를 제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 주민들의 예. 한 군데 모이는 민심 결집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무기를 자기들이 신무기를 개발했다고 예. 이벤트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 자기들이 주민들을 결속하는 효과. 두 번째가 이제 남한에 대해서는 한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합훈련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 그리고 이제 실리적으로는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 이게 예. 바로 이게 자신들이 개발해 놓고 써먹어야 될 무기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그렇지만 남북 화해 무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는 함부로 시험할 수 없었는데 예. 이거를 한미 연합훈련을 핑계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생긴 거네요. 핑계거로 생긴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니셔티브 주고 가장 이 상황을 잘 이용하는 게 북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그러면 이제 북한 생각은 그 정도 세 가지 종류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 이 네 당사자가 되는데 그 중에서 청와대까지만 설명 좀 해요. 청와대의 생각은 뭡니까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예. 지금 가장 수세적인 입장이죠. 예.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어느 나라에서나 흔히 하는 일이라고 지금 달래가면서 북핵 협상을 트럼프 하겠다는 대통령은 거니까. 뭐 한미훈련 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미사일 과거에서 쐈을 때도 며칠 전에 쐈을 때도 그건 짧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북한을 달래가면서 비핵화 협상으로 가는 게 대선 전략에 유리하기 때문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한국이 질 수 있는 카드는 없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켜보는 것 외에는 마땅히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을 반전시킨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김상일 시사평론가는 트럼프 딜레마. 그러면 이제 트럼프 쪽 상황을 좀 써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진원지는 사실은 예.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아. 북한의 행동도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북 관계에는 그동안 계속 도움이 돼 왔어요. 그러나 국제 질서라든가 그다음에 경제라든가 뭐 이런 데는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가 돼 왔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발전이 돼 오면서 이게 북한이 우리를 더 이상 너네는 사실상 돈만 대라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상 파트너나 이런 걸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상황 보면은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친서를 보내서 단거리 미사일 쏴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훈련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렇게 썼는데
우리한테는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진짜 막말을 퍼부은 거거든요. 그건 그렇죠.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통하지 예. 않고는 사실상 대북 관계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는 예.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한미 외교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전략을 짰어야 되는데 그거를 기본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을 짜다 보니까 기본을 활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북 관계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억지력이라든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카드를 몇 개 쥐고 가야 그래도 좀 달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위를 점하는 카드가 지금 하나도 없게 된 겁니다. 사실상 군사력도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핵이라는 게임 체인저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본은 어느 정도 하면서 가야지 국민 불안을 좀 없애면서 대북 관계를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철 표지위원께서는 길게 쓰셨네요. 지금 제정신은 한국의 야당뿐이다. 이렇게 쓰셨네요. 네. 예. 지금 이 구조에서 예. 남한 정부와 예. 북한과 미국은 예. 지금 작년 평창 올림픽 이후에 만들어진 남북한 유화 체제 그리고 남북미 예. 동행 체제 예. 이 체제를 이 세 주체는 별로 변화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국면. 그렇죠. 예. 그 유화적이고 예. 대화를 하는 이런 평온한 분위기, 사실은 평온하지 않지만 예. 겉으로만 평온한 것처럼 예. 이 만들어낸 이 억지로 인위적으로 구조 조정해서 만들어낸 이 구조를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이속이 있는 거예요. 어. 가장 크게 이속을 가지고 싶은 것은 미국의 트럼프죠. 미국의 트럼프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예. 자기가 뭔가 해낸 것을 계속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민주당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예. 민주당이 해내지 못했던 것을 내가 했다. 결국 이러면서 트럼프는 이란까지 공격을 합니다. 이란 핵협정도 민주당이 해낸 것이거든요. 예. 이것까지 뒤집으면서 북한은 민주당이 해내지 못했던 평화를 만들어냈다. 본인이 성과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어떻게든 잘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 정부와 북한과 미국은 지금 케미가 맞는 거죠. 속궁합이 맞는 거죠. 예. 하지만 지금 야당은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라는 체제가 예.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동맹이 뭡니까? 결국 공통의 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공통의 적, 미국과 우리나라는 공통의 적이 북한이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은 지금 공통의 적을 없애버리고 예. 북한과 손을 잡고 한국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고 왜 그래? 그러니까 돈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동맹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알아야 되는데 예. 우리 정부가 이것을 모르고 혼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속을 차리는 것에 대해서 예. 비판하지 못하고 북한은 맨날 저렇게 하니까 예. 저것이야 뭐 비판해봐야 입만 아픈 것이지만 예. 미국이 저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야당도 이것에 대해서 예. 좀 더 강하고 공격적이고 정부가 아프게끔 비판을 해야지 정부가 바뀔 수 있다. 예.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예. 우리 정부가 너무나 안이하게 하고 있다. 야당이 이 정부의 안보 예.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시환 변호사께서는 뭐 외교적 외톨이, 대북 공백 보니까 뭐 최영철 편집위원과 아마 유사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추가로 좀 드릴게요. 어제 청와대 관계자 반응이 지금 청와대가 왜 이렇게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거냐 했더니 대화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력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화의 목적이 뭔지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를 위한 대화냐. 예. 소위 말해서 그냥 관리 차원은 예. 저희한테 사실 그 안보상 크게 필요가 없는데 예. 관리 차원의 대화는 지금 트럼프가 해야 될 일이고요.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게 아니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대북 예. 관련돼서 어떤 외교적 매뉴얼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미 동맹의 예. 필요성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계속 북한 대비해서 한미 동맹은 지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영내 주둔 갖고는 이제 이 그 동북아 균형을 하지 않고 예. 역의 균형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의 주장하는 예. 것 같은데 그러면 대중국해서 동북아 패권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취지의 동맹 필요성에 대해서 외교적 전환도 좀 필요하지 않나. 현재 한국 입장에서는. 예. 그게 아니고 북한의 북핵을 저지하기 예. 위해서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다소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지금 북한의 유화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북핵이 아마 저게 폐기되지 않고 계속 갈 예. 거예요. 그럼 관리 쪽으로 갈 거고 예. 군축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그 한미동맹의 유일한 필요성인 북핵 해결 내지 예. 북한의 침략 저지만 갖고는 동맹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중국 견제 차원의 한미동맹이 같이 가야 되는데 예. 아직 그런 외교적 우리 정책이 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무역 문제도 있지만 예, 어쨌든 큰 틀에서 대통령께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이 주는 메시지 있다고 보고요. 북한은 사실은 북핵 해결의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고 예. 경제적 부분과 관련돼서도 특구 개발을 예. 이제 선호하는 입장인데 예. 미국의 자본을 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국의 경협은 크게 지금 어떤 메리트가 기대하지 아니다.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통해서 북한을 개혁하거나 북핵을 폐기시킬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니까 예.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든가 또는 대응을 안 하고 있다라고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제가 김상익 좀 평론가. 첨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야당만 제정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국민 입장에서. 예. 왜냐하면 야당은 오로지 여당과 여권을 흠집내자뿐이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예. 그 국회의 100석 이상의 거대 야당이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국방력이 좀 약한 것 같으면 국방 예산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예. 국방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세금이 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예. 효율적으로 쓰이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예. 그다음에 대미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런 걸 하면서 차근차근 뭐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정권을 흠집만 내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이 훨씬 잘하고 계신다.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정신인 게 야당만 제정신인데 이거에 대한 반론이 있으셔서 이제 추가 설명 좀 해주셨어요. 자, 박성희 기자. 네. 군사 분야 좀 전문 기자시니까요. 북한, 지금 많은 언론들이 북한이 단거리 3종 세트를 완성했다고 했어요. 각각의 약간 다른 기능의 미사일인데, 자, 가장 궁금한 거는 새로운 등장한 미사일들이 우리가 과연 이 미사일을 요격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건가? 이거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3종 세트를 완성시켰다는 건 다 이 세 가지가 다 등장한 미사일 예. 단거리 발사체들이 예. 죄다 고체형이거든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의 스커드형 미사일을 대체를 했다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스커드형 액체이기 때문에 예. 액체 주입 시간이 워낙 길게 1시간 가량 예. 걸리기 30분에서 1시간 가량 예. 걸리기 때문에 대응 요격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용이하거든요. 액체의 경우는 어떤 특정 장소에서 오랫동안 연료를 주입하니까 위치가 발각되기가 쉬운데 고체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이동한 상태에서 어딘지 모르게 가서 쏴버리면 그만이라는 그렇죠. 뜻이죠. 그러니까 이동성이 있다는 거죠. 15분 내에 2발 발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찾기 어렵다는 뜻이 되네요. 그렇죠.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미리 타켓을 찾아가지고 쏘기가 어렵고 예.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 요격 시스템이라는 거는 예.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게 될 경우에 예. 두 발 정도를 한 발을 맞추기 위해서 두 발을 써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 돈이 많이 들어간 시스템인데 예. 북한은 아예 요격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명을 별로 경시하는 예, 나라이기 예.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밑빠진 덕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지금 요격 시스템을 하느냐,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최선의 방안은 뭐냐면은 예. 판문점 선언에서 했던 식으로 이게 합의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남북 군사 공동 예. 대책을 빨리 해가지고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군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군축으로 가가지고 이런 대량 살상 무기를 예. 줄여나가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요. 전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대안이 없다. 예. 위기 상황일 때는 결국은 강력한 대량 응징 보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당국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어느 거를 골라야 되는 건지. 대화가 잘 안 풀린다면 다른 방법. 다른 방법이 어렵다면 대화.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분명히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군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게 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이게 예. 다 A 플랜, B 플랜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알겠습니다. 국가가 할 일이니까요. 또요. 아무튼 지금 일단 뭐 어떤 분들은 그렇군요. 북한에 최근에 보면 뭐 일상 다반사처럼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한글 배포는 일본 덕이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한글을 나오는데 일본이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가짜 뉴스로 민간 교류까지 막는 일본. 뭐 구체적으로 뭐 일본 방송 얘기입니다, 지금요. 여기 보시면 제목은 이렇게 돼 있죠? 일본 민간에서도 혐한 발언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화장품 기업 DHC가 운영하는 방송에서요. 방송 출연자들이 막말을 해댔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보시면 한국은 금방 달궈지고 식는다. 그러면서 뭐 별거 아니다.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거든요. 지금요. 또 여기 있습니다. 유명 만화 작가도 소녀상을 폄훼했고요. 일본 내 민심을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서 뭐 교류에 재를 뿌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 DHC가 운영하는 뭐 갖고 있는 방송입니다. 금방 뜨거워졌다 시거 한국 비하 그리고 일본인이 한글 만들었다 이런 가짜뉴스까지 아주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과감하게. 인터넷 방송 자회사 프로에서 비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직접 그 방송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かの国は熱しやすく冷めやすい国ですからね、あんまりこれに対して同じ土俵に乗ってね、日本がワイワイ言うんじゃなくて、もう静かに見てると。朝鮮人はですね、全部こう漢文やったんですよ。公用語社は東京の印刷で教科書を作ってそれを広めたんです。でさあその前にですねハングルを統一してこの文字はこれにしましょうこれはこれにしましょう日本人が本を統一して 네. 자, 최영철 편집위원. 네. 왜 이럽니까? 일본이 지금 궁금합니다. 뭐 왜 이러는 겁니까? 도덕적 열의에 놓여 있죠. 예. 도덕적으로 우위에 놓여 있으면 굳이 이런 것을 관제 언론을 동원해서라도 예. 우리나라에 대한 폄하 발언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단지 언론은 아니고 민간 방송이긴 한데 그렇죠. 뭐 일본 성향은 언론, 뭐 극우라고 평가를 받더군요. 그렇죠. 일부 그런 극우 예. 성향의 언론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엔 예. 자기들이 불리하기 때문이죠. 결국은 자기들이 명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결국엔 경제적으로 예. 일본이 자기 물건을 못 팔게 돼서 예.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오면 결국엔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보수의 원류가 원래 경무장 그리고 경제제일주의거든요. 예. 그것이 일본 보수의 원류이자 중심축이자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이탈하면 결국 일본 국민들이 아베를 버릴 수밖에 없다. 예. 결국 일본 보수가 이렇게까지 오래 온 것은 예. 이러한 본류를 갖고 일본을 부자 나라로 만들어 왔던 것이 핵심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오늘의 일본이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 가치를 벗어나고 이 길을 벗어나서 샛길로 빠졌을 때 예. 과연 일본 국민들이 아베를 계속 데리고 갈 수 있겠는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결국 일본 국민들이 아베를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못 살면 못합니까? 명분만 있으면 못합니까? 예. 결국에는 내 주머니가 얇아지고 예. 내 다리가 휘청거리면 결국에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긴 싸움으로 간다면 예.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예. 아베의 일본은 오래가지 못한다. 지속 가능한 정권이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일본 DHC의 회장이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입니다. 근데 이 인물은요. 일본 내에서도 혐한 기업인으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한국에 왜 진출을 하는 거죠? 김성일 평론가. 아니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니까 그러니까 돈은 이제 벌고 진출하는 싶고 한국은 건데. 싫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굉장히 이제 예. 그 뭐라 그러니까 굉장히 편협하고 속 좁은 사람이 예. 졸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객을 졸부. 아 그렇죠. 그 사업을 하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예. 고객 만족이거든요. 최대의 고객 만족. 예. 그게 서비스업의 생명인데 예? 그걸 중심으로 그 사업가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보면은 그 극단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베 정권도 그렇고 저렇게 극단으로 그 흐르는 예. 사람들은 언젠가는 사고를 치고 저는 망하게 돼 있고요. 예.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아까 뭐 그 온물 표현하는 예. 한자의 표현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쓴 표현이요. 네. 예. 그거 묻은 개하고 싸울 때는요. 예. 이게 개싸움을 하면은 거기 또 묻어요, 우리도. 그렇게 그렇기 또 때문에 같이 한 네. 덩어리가 되면 묻을 수밖에. 그럼 묻은 개는 몽둥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몽둥이가.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국민이 지금 수준이 높아서 예. 수준 높은 대응을 하고 있고 예. 이것이 지금 먹히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전 세계의 언론이 예. 그것을 지금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최경철 편집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일본의 입지는 점점점 줄어들 것이고 저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시간은 짧아질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기찬 변호사, 저렇게 어떤 국가나 국민 전체를 상대로 모욕을 하면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습니까? 예. 물론 뭐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 뭐 우리 형법에 관할은 되는데 우리가 화를 내고 뭐 불매운동하고 이 정도입니까 그냥? 근데 사실 지금 이 해당 TV나 해당 패널들의 예. 말을 보면 예. 어쨌든 문화적 열등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듯이 뭐 문물이 사실 일본으로 우리에서 전래가 됐잖아요. 그건 역사적으로 지금 다 증명이 되고 그것은 있잖아요. 크게 뭐 반박이 없는 내용인데 예.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약간 미가 아름다움이 관여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문화적 요소가 강해요. 그래서 예. 한국보다는 일본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우리 화장품이 좀 더 나은 거다라는 취지가 아마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런 혐오한 감정을 조장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서양에서 일본을 뜻할 때 뭐 돈에 매몰된 삶을 산다고 해서 어떠한 비속어를 예. 썼듯이 예. 사실 좀 문화적으로 좀 성숙된 이런 좀 문화가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일본 방송에 나오는 뭐 일부 인사들이 뭐 극우 인사라고 할겠죠. 저런 막말을 퍼붓는다고 우리도 똑같이 막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점잖게 옳은 얘기 똑바로 해서 다른 나라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 세계가요. 요즘엔 순식간에 퍼집니다. 저런 일 번지면. 우리는 저런 막말에 점잖지만 호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어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유정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식 재판이 오전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정식 재판은요. 오늘은 고유정이 꼭 출석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죠. 이번에는 제대로 좀 얼굴이 포착이 되는 건지. 매일 머리를 이 앞까지 이렇게 내려서 도대체 얼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겨우 한 장 나왔습니다. 겨우 한 장. 여기 화면 좀 봐주시죠. 고유정 전 남편 살해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여기 보시면 오늘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피고인 반드시 출석해야 되고요. 오늘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제주지법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1시간 전부터 입장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미리 좀 기다리셔야 된답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이렇습니까? 방청권까지 나옵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죠. 자, 검찰은요. 이혼으로 생긴 적개심과 불안한 재혼 생활 우려한 계획적 범행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검찰은 보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정식 재판에서도 검찰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반면에 고유정 측에서는요. 살해와 시신 훼손은 인정하지만 우발적이다는 거죠. 우발적이다.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그동안 저희도 많이 좀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도 이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보시죠. 자, 지난 5주간 변호사를 27번 접견했다. 일부 언론 통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도 잠깐 좀 소개해 드렸어요. 출처는 뭐 채널A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임했던 변호사가 재선임 됐습니다. 그동안 변호사 처음에 한 5명 정도, 5분 정도가 선임됐는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만뒀거든요. 그랬다가 국선 변호인이 맡았다가 최근에 변호사 1명을 재선임했다. 그리고요. 고유정 쪽 변호사 우발적 범행 증거 확인했다. 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 뭐 이렇게 아마 오늘 법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경찰에 체포될 당시 고유정의 모습입니다. 저게 신상 공개가 됐는데도 지금 머리가 저렇게 내려오니까 얼굴을 뭘 볼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 머리 좀 뒤로 거두면 안 되냐 그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얼굴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법정에 들어갈 때 머리를 저렇게 풀어헤치고 들어가면 또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저걸 법적으로 강제로 머리를 이렇게 들게 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과연 제대로 얼굴이 좀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유기찬 변호사. 제가 지금 아주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진짜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지. 뭐 어떻게 안 됩니까, 좀? 법정 내에 아마 예. 그 촬영은
허락이 안 돼 법정 있으니까. 안에서는 촬영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법정 안에서 구속 피고인이기 때문에 예. 그 별도의 문으로 법정 안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차량에 내려서 그렇죠. 예, 재판부로 법정까지 갈 때 이제 차량을 타고 와서 그 내려서 걸어가는 그 사이에 되게 포착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 그 셔터를 또 내려서 안 보이게끔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제주지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호송차에 내려서 들어갈 때까지 그 기간 내에 볼 수 없으면 법정 내에서는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럼 오늘도 또 포착이 안 되는 건가요? 카메라에는 포착이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 카메라에 포착이 안 되면 일반 여기 지금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 내일 신문이나 어떤 방송상으로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럼 얼굴.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이제 그 재판부의 인정신문 이후에 예. 검찰이 공소 사실을 또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끝나는 그 크게 진행에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듣고 좀 정리하는 정도로 끝나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쟁점은 정리가 됐어요. 이미 공판 준비기를 통해서 정리가 됐는데 예. 공소 사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 그에 대한 인정 여부 밝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양형 증거와 관련돼서 어떤 증거 조사 절차를 할지 여부 이런 것들 정하고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래 걸리지는 않겠군요.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재판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러니까 다음 재판이 오늘 정하게 됩니까? 오늘 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도 고유정을 출석합니까? 출석해야 됩니다. 그 재판은 또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러 차례 기회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아무튼 길게 가지는 않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재판 자체가 예. 오랜 시간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예. 이게 양형에 관련된 계획범죄인지 아니면 우발범죄인지에 대한 공방이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증거 절차를 거칠지 예. 뭐 범죄 사실을 요증하는 증거가 아니라서 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윤수환 변호사는 이제 법조계에 계시니까 법조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계획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우발적이라고 어떻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글쎄요, 뭐 양측의 지금 재판이 진행되기 전이라 조심스럽지만 예. 제3자 시각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발적이라고 보기는 좀 상당히 않다. 곤란하죠. 왜냐하면 다만 예. 이게 지금 계획범죄로 볼 때는 범행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범행 동기가 사실은 일반인 관점에서 보면 결혼 생활이 좀 불안하다고 해서 저렇게 잔인한 살해를 할까? 그렇죠. 이런 것에도 일반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상당히 예. 동기가 좀 미흡해 보이긴 합니다만 예. 여러 가지 준비나 기존에 제출된 증거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예. 우발로 보기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성진 기자께서는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상황에 그냥 담담하게 지켜보고 계신데 아까부터. 계속 등장하는데요, 고유정이.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고유정은 머리도 흐트러내리고 하는 거는 본인의 어떤 재기 의지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자포자기심적이면 얼굴을 드러내기 마련이거든요. 얼굴 드러내지 않은 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뭔가가 이유를 생각한다는 이유를 거네요.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언론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예. 변호사 쇼핑이냐 말이 나올 정도로 예. 변호사를 많이 만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거기서도 본인은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예. 대안도 마련할 수 있고 이 변호사는 나를 위해 해줄 수 있겠다 생각하면 선택을 했을 거예요. 예. 또 그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 공판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여론하고 다르게 고유정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또 명성에도 도움이 될 테고 또 예. 그러기 때문에 언론에 나왔지만은 그 나름대로 우발적 범행이라는 심증을 가졌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 변호사께서.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은 밝히지 않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예.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근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미국 같으면 아마도 이게 지금 팬덤까지 생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심하게 얘기하면은요. 지금 그렇게 봅니다, 지금. 윤수환 변호사. 지금 오늘 재판은 사실 전 남편 살해 그 사건 문제잖아요. 지금 경찰의 또 한 축은 의붓아들 사망 사건도 조사하는데 고유정도 지금 조사 대상이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문가한테 이제 예. 분석을 의뢰한다는 말도 있듯이 예. 난관에 봉착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살해를 했다고 예. 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남편의 과실치사로 보기에도 사실 또 이게 어렵고 예.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는 반드시 추정만 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다른 가능성이 예정돼 있으면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면 예. 유죄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의붓아들 사망 사건이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아주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되게 어려운 수사가 될 수도 어렵습니다, 있겠네요. 되게. 그럼 뭐 어떻게 미제입니까? 그냥 아니면 그냥 다른 이유로 사망한 걸로 그렇게 판정이 되게 됩니까? 이제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남편의 예. 그 잠버릇 때문에 사망했다고 또 단정하기에는
다른 가능성이 또 열려 있을 그렇죠. 거거든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또 고유정의 살해 혐의를 또 인정하기에는 남편의 또 실수로 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렇게 좀 약간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소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은 그냥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예, 하나만 제가 좀 짚고 싶은 게 지금 윤 변호사님 말씀대로 만약에 미제로 남으면요. 저는 국민적인 패배감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좀 놀라시겠죠. 이게 그렇게 패배 의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검경을 못 믿고 앞으로는 그러려니 하면서 세상을 약간 자포자기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패배 의식에 물론 뭐 이 빠질 수사를 가능성이 받는 경찰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많은 분들이 워낙 관심이 많은데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참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은 스토리가 이미 알려졌고 한 거라면요. 검경이 굉장히 명운을 걸고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정치 분야 기사 좀 짧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민주당 대구 경북 TK에 공을 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언론에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기사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경향신문 기사군요. 돌아온 문재인 사람들 총선 역할론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선서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봐주세요. TK 등 험지 출마. 그렇죠.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TK는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 내용 자세히 보면요.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인데요. TK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반장식 전 일자리 수석, 상주 이런 얘기가 있고요.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대구 등 거물급들 포진시켜 표심 공략하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흐름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에 있습니다. 박정희의 고향 구미의 실세 배치에 민주당 TK 표심 흔들기 올인이다. 한국일보의 분석입니다. 여기서 말한 실세는 바로 이 사진의 주인공 김수현 전 정치실장을 말합니다. 구미갑의 김수현 출마 검토, 뭐 당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조 부흥 메시지를 전할 듯하다. 그리고 금이 의뢰는 김영건 현 의원 내세워 TK 바람의 교두보로 구미를 삼겠다. 구미를 민주당 TK 공약의 핵심으로 삼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한국일보는 뭐 구미형 일자리 투자 협약 등 지역 내 분위기도 꽤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그럼 최영철 편집위원. 네. 최영철 편집위원은 매일신문은 그쪽 TK 쪽을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쪽에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진짜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런 어떤 노력이 좀 도전이 있는데. 명분과 실리 두 가지를 좀 잡고 싶은 거죠. 명분은 사실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이죠. 시대 정신은 사실 지역주의 타파 아닙니까? 지역주의를 없애야 된다. 그러한 명분을 잡기 위해서는 TK나 부산 경남을 영남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죠. 그러한 명분을 잡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권 실세들을 TK에 포진시켜서 총선을 잡아보자는 것이고 실리적으로도 사실 다음 대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TK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저 영남을 계속 잡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남에 여러 군데 교두보를 확보해야 다음 대권에서도 결국에는 민주당이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든다는 것이 명분, 실리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죠. 저분들이 과연 여태까지 대구 경북 TK에서 열심히 활동한 분들이냐?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갑자기 저 지역으로 갔을 때 그 지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표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렇게 거물들을 TK에 내보내서 TK에서 만약에 참패했을 때 민주당은 굉장히 큰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고 특히 저렇게 내려본다는 것은 기존에 지금 여권이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에서 뛰는 분들, 지역위원장들 이런 분들의 굉장히 큰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죠. 거기에. 그렇죠. 그런 분들을 제쳐버리고 그 눈물나게 열심히 험지에서 노력한 분들을 제쳐버리고 저분들을 내려보냈을 때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대부분을 친문으로 내려보낸다면 민주당 내에서 자중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성희 기자.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 경험을 했던 인사들이 TK로 나가서 총선 출마한다. 자, 그렇다면 그 도전이 성공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낮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이 거무급들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게 성공 확률이 낮음에도 이걸 시도하는 예. 거는 철저한 이 TK 철옹성을 조금이라도 흔들어 보겠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흔들어 가지고 약간의 실금이라도 내놔야만이 나중 대선에서 예. 교도를 확보해서 더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확률이 낮다고 해서 놓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TK거든요. 총선에서 의석을 배출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의미 있는 상황이다. 도전이 되는 거죠. 자, 윤시환 변호사와 김상희 평론가 각각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그 도전의 성공 가능성 좀 뭐 짧게 전망 좀 해주시죠. 먼저 김상희 평론가. 성공 가능성을 보고 저렇게 한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뭐냐면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것은 유리한 전선 만들기와 프레임 만들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이 가장 못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로지 정권 흠집내기만 하는데 미래지향적인 프레임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천명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우리 최경칠 편집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주의 타파라든가 평화라든가 친일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이런 어떤 가치적 화두는 전부 다 여당이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해도 정쟁으로 가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쟁을 어차피 하는 사람들인데 좋은 얘기 하는 사람들 쪽으로 마음이 기울을 수밖에 없고요. 그 대안을 갖지 못한 세력을 봤을 때 여기는 더 심하네 하고 고개를 돌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지금 그 전선을 좋은 곳에 잘 긁려고 하는 시도들이라 굉장히 저는 그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용시합니다. 김상희 평론가가 지금 야당이 뭐 보니까 한국당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야당이 지금 못하는 거를 여당이 하면서 TK 도전을 하는 거다. 그런 분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뭐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고요. 지금 이제 TK 특히 구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현재 민주당이에요. 그 당시에 한국당끼리 경선에서 탈락한 분이 나가서 무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공화당이라는 존재를 의식해서 아마 당선을 염두에 두고 출마를 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공화당과 한국당이 출마를 다 하게 되면 사실은 또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이런 개념 하에 아마 그런 일은 없길 바라겠지만 어쨌든 따라서 굉장히 전략적인 출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전략적인 출마다. 내용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과연 높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어떤 필요성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가는 거다. 뭔가 명분이 있다라는 분석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의 눈과 귀를 잡은 인물들 얘기 해보겠습니다. 2명이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명은 국내, 한 명은 나라 밖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입니다. 주말 동안 참 뜨거웠습니다. 유튜브 상영 사과, 한국 콜마 회장 29년 만에 사퇴. 직원 조회 때 틀어준 동영상이 논란이 됐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한국 탓하고 아베는 대단한 지도자 뭐 이런 발언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일각에서 그 분석을 하면서 뭐 극우 성향의 뭐 내용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윤동환 회장 사퇴에 깊이 반성한다.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 보여주면 여기 좀 더 뒤에는 이 한국 콜마 측의 이제 설명이 좀 있어요. 한국 콜마는 영상을 보여준 취지는 이처럼 편향적,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고 어려운 시기에 각자 위치에서 이성적으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취지였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논란은 계속 커졌고요. 그리고 일본 콜마가 한국 콜마 지분을 약 12% 정도 여기 좀 12%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 불매 운동도 시작됐다. 지난 9일 한국 콜마의 주가는 약 5% 전날보다 떨어졌다. 뭐 이런 기사까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을 보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베가 문재인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거예요. 저희 제품을 신뢰하고 사랑해 주셨던 소비자 및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드립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이기에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시간 이후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네, 최근에 직원 조회 때 앞에 처음에 보신 저 영상을 틀었어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김영철 편집위원, 네. 이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언론사 들어가기 전에 첫 직장이 모 대기업에 예. 들어갔는데 예. 그 대학 4학년 때였습니다. 예. 그때는 뭐 대학 4학년 때부터 취업을 하고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취업을 그렇죠. 그때 하셨네요. 뭐 학교 안 가고 막 그렇게 회사를 좀 다녔으니까 그렇게 다닐 때는 예. 어떻게 하냐면 체조를 하고 예. 조회를 합니다. 예. 조회를 하면서 거기서 뭐 사장은 안 나오죠. 사장은 안 나오는데 하여튼 뭐 부장 뭐 임원 한 명이 나와서 그 직원들의 정신 개조를 막 하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정치적 뭐 판단까지도 막 내리죠. 과거엔 그랬죠. 예. 그 윤 회장님도 아마 과거에 그런 관습을 지니면서 아마 그 성장을 월급쟁이로 저번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체 회장까지 오르셨는데 과거의 관행은 그랬습니다. 그 임원들이 직원 사생활까지 다 간섭을 했고 그리고 차까지 간섭을 했습니다. 그때 너는 왜 이런 차를 탔냐고. 왜 차를 그런 걸 타냐까지 간섭을 그렇죠. 해요? 간섭을 했죠. 그 뭐 하여튼 5만 가지 그 복장까지 다 간섭을 했으니까 그러한 기업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에는 직원들의 사생활과 생각까지 기업체 임원이면 내가 사장이면 간섭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가면 되는 것이지. 직원들의 사생활과 마음까지 간섭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이 벌어진 거를 그런 배경이 있지 않겠나 지금 아직도 추정을 해주시는 거네요. 뭐 20몇 년 전에 그런 기업관, 기업 운영관 그런 것이 아직도 우리 기업 현장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사원들의 창의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한 것은 청산해야 될 문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뭐 경영에서 물러나겠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지금 주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줬고 그렇죠. 그리고 회사한테도 지금 납품처가 떨어져 나가고 뭐 주가가 출렁출렁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업인은 결국 결과에 대해서 CEO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박성진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을. 먼저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게 항의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요. 베네수엘라 얘기를 또 했어요. 글쎄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 회장께서는 보니까 이 퇴진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빠른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이 홈런 막을까 가래도도 못 막는 사태가 오기 전에 형식적으로나마 결단을 내는 것 시간을 같은데요. 끌다가는 더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 또 이게 소위 소비자를 그냥 상대하는 기업이 아니고 ODM, OEM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은 덜 받기는 하겠지만은 나름대로 빠른 조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회사가 이제 화장품 관련 제품을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안에 지금 여성 비하로 느껴질 수 있는 대목들이 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소비자 대상들이 바로 대부분의 소비자 대상이 여성들이 여성 비하 발언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게 퇴진한다고 해서 과연 퇴진할 것인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뭐 굳이 뭐 과거 사례를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2008년도에도 삼성 특검 관련해 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퇴진 선언을 했지만 수년 지나니까 다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본인이 직접 한 말은 아니고 조회 때 이제 관련 어떤 동영상을 틀어줬는데 그 자체도 일파만파 퍼지면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다음은 해외, 여기 미국에 있는 한 인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사가 한 2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앱스타인, 이 인물입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66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깝다고도 또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앱스타인 교도소에서 숨졌습니다. 사망했습니다. 미국이 발칵했어요, 지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내용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최측근 억만장자인데요. 미성년 성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맨하튼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지금. 연방교도소 관리부실 논란. 당연히 교도소에서 숨졌으니까 이게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트럼프는 그러자 배우엔 빌 클린턴이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이 뭡니까, 상황? 다음 기사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합니다. 억만장자
옥중에서 숨졌죠? 성범죄 혐의 앱스타인입니다. 그러자 트럼프 배우설, 클린턴 배우설.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이 숨진 게 아닌가 봅니다. 뭔가 배우가 있다는 얘기가 미국 정갈 중심으로 아주 진지하게 나오고 있나 봅니다. 여기 있습니다. 트럼프 24시간 감시받는데 뭐 교도소 안에서 숨졌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리트윗으로 음모론에 불을 지피고 있고요. 근데 본인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빌 클린턴이 죽음의 배우임을 암시하는 글, 근거도 안 밝히고 그냥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진보 진영은 트럼프를 배우로 지목하면서 누가 이 앱스타인의 침묵으로 이익을 얻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 앱스타인이 사망하면 누가 덕을 보는 거냐.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 정가 전체가 덕 보는 거 아니냐. 뭐 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정가가 발칵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네.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예. 거를 정의의 관점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데 저런 사건을 갖다가 음모론이라든가 예.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근데 지금 생각하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는 특정 거죠. 사람을 겨냥해서 거기가 배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 공인입니다. 예. 그 권력을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증거가 있고 입증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할 수가 있는데 예. 저렇게 음모론적으로 다른 사람의 트윗을 리트윗한다. 이것은 공인으로서는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저런 게 심해지면 예. 미국같이 토론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수정헌법 25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토론이 저는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윤시환 변호사. 사실 이 숨진 앱스타인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자살 위험이 크기 때문에 특별 감시 대상이었는데 그 감시 대상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리고 해제가 된 뒤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교도소에 업무 태만 이런 거 있을 수 있어도 예. 사실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음모론이 제기된 거거든요. 정관계 인사들과 두루 친분이 좀 깊다라는 거 이유 때문에. 예. 그래서 대선 국면이 사실 시작된 걸로 인한 어떤 에피소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실제 이분은 뭐 보석이 기각된 이후에 예. 그런 또 뭐 극단적 선택을 할 뻔했다라는 그 설이 있고. 뭐 보석금으로 1,000억 원 이상 내겠다고 막 이거 신청했는데 그걸 안 받아줬어요, 법원에서. 예. 그다음에 뭐 혐의 자체가 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확정이 되면 뭐 한 40년 넘게 형이 나오기 때문에 예.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 음모론은 꼭 타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제목도 그렇지만 미국이 발칵이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고 얘기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해설을 기대하면서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에 관한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강사법 해고란 표현이 있어요. 강사법 시행 이후에 시간 강사분들께서 많이 대학을 떠나야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 강사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서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두 개의 기사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패널 네 분께서는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30여 초씩 발언 기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강사법으로 1만 명 일자리 잃게 해놓고는 280억 들여 뒷수습에 나서고 있다. 여기 뒷수습이라가 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000명을 뽑아서 연 1,400만 원씩 연구비 명목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10,000명이 약간 일자리 잃었다는 건데 2,000명.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세금으로 불만을 달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시죠. 한겨레입니다. 강사법 해고 강사 2만 명 넘는데 뭐 아까는 10,000명 넘는데 2만 명 넘는데 뭐 수치가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보겠죠. 그럼 2만 명, 10,000명 아무튼 꽤 많습니다. 추경으로 연구비 지원은 2,000명에 그쳤다. 정부 일자리 잃은 강사들 지원 확보 예산 280억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한겨레 기사는 이런 돈 갖고 이 정도 수준으로 되겠느냐라는 거고요. 앞서 보신 조선일보 기사는 정부가 일 저질러 놓고 지금 뒷수습하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박성긴 기자부터 짧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 소주성 사태를 제2의 소주성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좀 어렵게 보이는데 사실은 월급주도 성장이거든요. 예. 근데 월급을 주는 사람보다 월급을 줘야 되는 사람이 덜 벌게 되는 이런 사태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게 수정안으로 자꾸 이제 변경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이 강사들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3년간 그게 강사법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거 자체를 특히 영세한 지방대 같은 경우는 이걸 감당할 재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들의 능력을 감안하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이게 약간 좀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작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일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정책의 철학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철학을 가지고 현실을 바로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철학과 사랑으로 빵을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강사법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강사법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철학, 맞는 철학이죠. 그렇지만 강사들에게 줘야 되는 실질적인 혜택. 이것은 2주, 그 방학 때 그냥 그 들어가기 전 1주, 끝나고 1주, 이렇게 2주 주는 걸로도 이 큰 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에 일주일, 뒤에 일주일 이렇게 주는 거 정도 그 하겠다는 대상자도 거예요. 2,000명 정도에 그치니까 대부분은 또 어렵게 되는 숫자도 커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것을 잘 진단하고 거기에서 단계적으로 설득해 가면서 함께 가야 되는데 이거를 안 되는 거를 뭐 사랑만 가지고 하겠다 이런 거로 보입니다.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가 대학 현장에 강사들의 처지까지 다 알 수는 없는데 강사들의 처지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강사법을 만들어버리니까 결국에는 현실과 이상이 맞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강사법을 만들 당시는 전지전능을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 아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신자유주의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회 각 분야에 자유를 주면서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제도를 좀 더 제도화하도록 이런 생각을 자꾸 가져야지 국가가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되죠. 자꾸 전지전능한 생각을 버려야 국가가 발전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시환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계획과 통제의 이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작용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됐고요. 2010년도에 조선대에서 뭐 극단적 선택한 이후에 불거진 문제인데 아직까지 이거를 도입을 미뤄왔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저런 부작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 법은 시행됐고 부작용이 생긴 건데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럼 윤찬 변호사는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세금으로 다 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금으로 어떻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올해 뭐 추경에서 288억 원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몇천억 원씩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법을 다시 고쳐야 돼요.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야죠. 다시 손질된다 이게. 나머지는 이제 사회적 복지 체계 안전망으로 막아줘야지, 뒤받쳐줘야지. 이거를 전부 다 제도적 틀 안에서 뭐 계약도 국가가 하고 가격도 국가가 통제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김선일 평론가 한 20초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대학이 진입 퇴출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퇴출이 돼야 되는 대학을 계속 보호해가지고 가져가서 생기는 문제라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돼요. 대학의 진입과 퇴출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영화 김복동입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그린 영화가 개봉했는데요. 여기 새로운 방식으로 영화를 응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봤거나 상황상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표를 구매해 무료로 나눠주는 건데요. 개봉 초만 예매율이 높아야 상영관이 늘어나고 그래야 영화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입니다. 부디 이런 관심들이 계속 이어져 할머니들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말복입니다. 어제가 삼복더위의 마지막 말복이었죠. 복날답게 삼계탕집은 운전성시를 이뤘는데요.
기다리는 동안 햇빛을 가리기 위해 우산이라도 써야 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정말로 우산이 필요한 날씨입니다. 태풍 레끼마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중부지방엔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직지 원정대원입니다. 지난 2009년 히말라야를 등반하다 실종된 직지 원정대 고 민준영, 고 박종성 대원인데요. 10년 만에 이들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직지 원정대는 금속 활자본인 직지를 알리고자 결성된 팀으로 두 대원은 직지 루트라고 명명할 새로운 등반 루트를 개척하려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제라도 돌아올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예, 숭고한 뜻을 가진 탐험대인데 뒤늦게라도 고인을 모시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